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동물은 진화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죠. 기린을 한번 보세요. 높은 나무에 달린 나뭇잎을 먹으려고 목이 길어졌다고 하죠. 팬더곰은요? 아니면 기린이 나무를 탈 수 있는 능력으로 진화를 하든가.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진화론이 맞다고 해서 학교에서 열심히 암기를 하고 틀리면 혼나죠. 안 맞는 이론인데 왜 이걸 배우느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진화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환경에 적응할 뿐이죠. 그러니까 기린은 목이 기니까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는 것 뿐이죠. 물 먹을 때를 봐요. 얼마나 불편해요. 저렇다면 목이 짧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2000년 전 소크라테스에 비해서 우리가 점점 진화를 했을까요? 그의 지혜로움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었나요? 어떻게 보면 퇴화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이 팩트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저 과학자들은 자신의 이론에 맞춰서 증거를 갖다 끼워 맞추고 자신의 주장과 다른 증거가 나왔을 때는 모른 척을 하죠. 오늘은 이 책을 다룰 건데요. 요 단어가 노란 딱지가 붙을 수가 있어서 붕가붕가, 짝짓기 등으로 부르겠습니다. 원 제목은 붕가붕가의 기원. 붕가붕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사회 현상, 문화를 붕가붕가만큼 잘 표현하는 게 없어요. 그 시대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그 시대의 붕가붕가 문화를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붕가붕가의 목적은 번식이 아니에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정반대죠. 인류에게 있어서 붕가붕가의 주된 목적은 신뢰, 친밀감을 기반으로 하는 복잡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바로 붕가붕가가 가지는 인류의 목적입니다. 붕가붕가의 횟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포유류의 경우 암컷이 배란기일 때만 붕가붕가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임신이 될 확률이 없는데 왜 붕가붕가를 할까요?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붕가붕가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붕가붕가를 하다 보면은 소리가 나게 되고 경계가 느슨해지게 됩니다.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게 되는 거죠. 나무에서 떨어진다거나 뱀에게 물릴 수도 있고 엉덩이에는 개미가 기어오르고 온갖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 위험을 감수할 만한 것이 없다면 붕가붕가 행위를 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죠. 하지만 인간을 보면 우리는 여성이 배란기가 아닐 때에도 붕가붕가를 합니다. 동성끼리 붕가붕가를 하기도 하고 임신을 해서 폐경이 와서 수유 중이라서 배란을 할 수 없을 때에도 붕가붕가를 합니다. 인류에게는 임신이 가능하지 않은 온갖 종류의 붕가붕가와 유사 행위를 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포유류와는 형태가 분명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고릴라를 한번 볼게요. 자, 이 표를 보세요. 수백만 년 전, 현재가 여기고요. 이쪽이 과거입니다. 옛날에 뻗어져 나온 게 마카크라는 동물이고 이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이 여기서 유래가 된 게 개코 원숭이에요. 그리고 유인원 쪽에서 나온 게 긴팔 원숭이가 먼저 분리되어서 나왔고 오랑우탄, 고릴라, 그 다음이 인간, 보노보, 침팬지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인간하고 보노보, 침팬지가 아주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와 연관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요 고릴라는 침팬지와 보노보 다음으로 인류와 가까운 영장류라는 거예요. 고릴라는 아기를 낳기 위해서 평생에 걸쳐서 약 12회에서 15회 정도의 붕가붕가를 합니다. 이 횟수가 보통 포유 동물이 출산, 수정을 할 때 나타나는 꽤 전형적인 비율의 붕가붕가 행위의 횟수입니다. 그럼 사람은 평균 어느 정도 붕가붕가를 할까요? 약 800회에서 1000회 정도의 붕가붕가를 하게 됩니다. 이 횟수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수치입니다. 사람들은 붕가붕가 행위를 밝히는, 그걸 좋아하는 남자들에게 동물 같다, 짐승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말은 반대로 써야 합니다. 동물들은 번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거의 붕가붕가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오히려 동물 같죠. 이와는 반대로 아기를 낳는 목적과 상관없이 붕가붕가를 하는 동물은 인간과 아주 가까운 영장류, 침팬지, 보노보, 인간, 그리고 돌고래입니다. 이 네 종 모두가 사회적 네트워크가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사회적이고 지능이 높은 동물이라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 점이에요.
보노보에 관한 이야기는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영장류에는 약 300종이 넘는 종이 있는데 이 영장류만 놓고 봤을 때는 많은 영장류가 복잡한 사회적 그룹을 형성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것은 그 사회적 그룹 속에는 하나 이상의 성인 수컷이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사회적 그룹 중에서 정확히 말하면 어떤 동물도 성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하는 동물이 없어요. 인간은 예외다? 라고 믿고 싶으시죠? 그걸 깨주는 내용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 말하는 그의 주장들, 다윈의 진화론을 기반으로 한 진화 이론들,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주장이에요. 이 주장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여자를 돈 받고 붕가붕가를 하는 저기 옛날에 청량리에 있던 빨간 불 밑에 있던 오빠 놀다가 하는 여자들하고 같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중요한 개념을 하나 알아야 하는데 지금 형태의 인류가 발견된 건 약 250에서 300만 년 전이라고 해요. 이때는 사냥을 하고 과일 따먹고 물고기 잡아먹는 수렵 채집 생활을 했죠. 농사는 언제 했을까요? 약 1만 년이 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인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수렵 채집 생활을 했고 농사를 짓고 경제관념이 생긴 건 1만 년이 안 되는데 역사의 관점에서 농사를 지은 건 상대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인류는 대가족 공동체 집단의 형태로 살았어요. 핵가족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남자들이 사냥해 온다니까 남자들의 지위가 높다고 주장을 해왔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때 당시는 모든 걸 공유하던 시대였어요. 만약에 내가 사냥에 성공하고 친구가 실패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눠 먹어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사냥을 못했을 때 또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재산을 숨기는 건 아주 나쁜 죄였어요. 사유재산 개념이 없었어요. 여자도 똑같이 나눠 먹어서 사냥 안 해왔다고 차별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성보다 더 많은 먹거리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여자들의 지위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여자를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믿는 근거는 전혀 없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남자가 우위에 선 거는 농경사회가 오고 나서부터예요. 지금부터 약 1만 년이 좀 안 됐죠.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 맥락에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남자의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소유물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웃의 아내나 집, 소, 노예 등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 아내는 남자의 여러 소유물 중 하나였던 거죠. 이런 걸 가지고 더 과거의 사람들도 이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틀린 거예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에 투영한 결과죠. 여자나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수렵 채집 시대에는 사유재산에 관한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자, 이제 붕가붕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붕가붕가라고 하니까 제가 발음이 되게 힘드네요. 어쨌든 지금까지 알아온 걸로는 여자는 성을 부끄러워하고 욕구가 적고 감추려고 한다 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야한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소리를 내는 사람은 남잔가요, 여잔가요? 당연히 여자죠. 이건 영상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체험해 볼 수가 있죠. 인간은 유인원의 자손이 아니라 인간이 유인원 그 자체예요. 아프리카 코끼리와 인도 코끼리가 아주 닮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하고 침팬지, 보노보의 DNA가 코끼리보다 더 비슷합니다. 약 1.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고릴라, 원숭이하고는 좀 차이가 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과학자들이 지금의 남자, 여자 이 관계, 그러니까 돈, 힘, 먹을 거 이런 것들로 여자를 얻고 여자들은 순결을 지켰다고 하고 다윈의 이론으로는 DNA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이런 이론은 사람이 만들어낸 농경시대 이후라는 것 때문에 여자, 남자의 경제적인 관점이 생긴 거고 이건 약 1만 년도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 시대, 더 오랜 기간 동안 모두가 평등했어요. 고기, 집, 모든 게 공유가 됐어요. 물론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붕가붕가도 공유 문화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게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때 사람들은 수치심이란 게 없었어요. 당연한 거였죠. 지금 우리가 남녀 사이에 악수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의 시선으로는 난잡한, 여기저기 자유롭게 붕가붕가를 하는 게 되게 난잡해 보이는데 그래도 그들 사이에는 규칙이 있었어요. 얼굴을 다 아는 사람과 공유를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끼리.
대신 지금처럼 일부 일처제 체제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독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분가분가를 한 거예요. 자, 자세한 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찰스 다윈으로 돌아갈게요. 보노보나 침팬지를 포함한 유인원의 암컷들은 중요 부위가 팽창하는 걸 보고 혼란스러워했어요. 왜냐? 이걸 보고 다른 수컷들한테 분가분가를 하도록 유인하는 거거든요. 다윈은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둘이서 분가분가를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왜 팽창하도록 진화를 했을까요? 자신의 이론에 따르면은 이 팽창하게 된 게 뭔가 사용하도록 돼 있으니까 진화를 한 거잖아요. 그때 시절에는 뭐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돼 있어서 다윈이 잘 몰랐겠지만 침팬지와 보노보는 중요 부위가 팽창할 때 시간당 1에서 4회, 하루 최대 12마리의 수컷들과 분가분가를 했어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모든 동물 중에서 월경 주기 내내 분가분가를 할 수가 있어요. 폐경이 돼도 가능하죠. 동물들 입장에서는 상상하기가 힘든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분가분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윈은 이 증거를 무시했죠. 역사학자나 과학자들은 자기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들은 무시를 합니다. 고치질 않아요. 인간은 태어나서 약 1000번 정도의 분가분가를 한다고 했죠. 어떤 사람에게는 높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낮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인간과 침팬지, 보노보는 관계의 횟수가 비슷합니다. 아까 말했던 고릴라, 오랑우탄 이쪽은 태어나서 약 12번만 분가분가를 합니다. 자, 인간과 보노보만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면서 분가분가를 하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이쪽부터는 다 고개를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있죠. 침팬지, 보노보, 인간만이 정자를 저장하는 곳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고 마치 시원한 냉장고처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분가분가를 할 때 소리를 내는 종은 인간, 보노보, 침팬지입니다. 나머지들은 소리를 내지 않아요. 자, 중국의 남서쪽에 있는 모스호의 여성들은 이들은 남자나 여자나 성적으로 완전히 자율적이에요. 수치심 따위를 느끼질 않아요. 수치심은 아주 주관적인 단어거든요. 이 부족의 여자들은 수백 명의 남자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누가 소문을 내지도 않아요. 전혀 문제거리가 아니거든요. 창피할 일이 아니니까요. 성경에서도 사과를 먹은 뒤 그들은 나뭇잎으로 중요 부위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수치심을 알게 된 거죠. 사과를 먹었다는 건 이성을 가졌다는 말이고 그 이성이 바로 주관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관계에서 여자들이 낳은 자식은 부부가 아니라 여성 자신과 언니, 오빠 등등과 함께 육아를 책임집니다. 누가 유전적인 아버지인지는 문제될 게 없어요. 이렇게 공동으로 육아를 하면 더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일부 일처제라고 하면 아버지가 죽을 경우 그 아이를 누가 돌보죠? 모두가 부모가 됨으로써 누가 죽어도 문제가 없으니 이 방식이 더 합리적인 것이죠. 아마존에서는 부분 친자라는 행동을 보이는 부족도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부족 간의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언어가 통하지도 않았고 서로 이렇게 문화적인 교류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능에서 우러나온 현상이었고 전 세계에서 발생한 현상이에요. 아마존 부족은 한 아이가 여러 남자의 정자가 모여서 생긴다고 믿었어요. 웃긴 남자, 힘이 센 남자, 똑똑한 남자, 아이를 갖고 싶은 여성이 남자를 선택해서 그들의 정자를 모으면 이 모든 게 합쳐진 아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남자들은 아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친부 권한을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일종의 협력 관계인 거죠. 마을 전체의 성인 남성들이 모두 아버지고 모두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속감이 충만했을 거죠. 그리고 에스키모인들의 그런 분가분가 문화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친구나 다른 부족에서 놀러 오면 자신의 부인을 음식과 함께 내준다고 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북극에서는 먹을 거나 이런 빈곤 문제, 생존을 위해서 그 행위를 함으로써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협력 관계를 맺어놓는 거죠. 재벌들 간의 정략 결혼처럼 그런 셈인 거죠. 그것들이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했냐?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관계였어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인간의 성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이고 출산은 부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능, 그러니까 DNA에 새겨져 있는 원초적인 본능, 이것과 지금 현대사회의 분가분가 생활과는 정반대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몸의 본능을 억지로 눌러버리는 사회 문화, 법적 장치들이 개인들에게는 더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더 가중시킵니다. 우리 성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이해가 자신과 타인에게 더 많은 관용을 기를 수 있게 해주고 동성결혼과 같은 보편적이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남성들이 여성들의 성행위를 규제할 선천적인 본능적인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게이들만 자신의 성취향을 밝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밝혀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비밀이 풀렸을 때 우리는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욕망과 소유욕을 융합하고 이해와 공감 대신에 수치심과 혼란을 삼는 구시대적인 성개념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넘어설 때가 된 거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남자들도 여자들도 모두 우리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던 과학이라는 것들, 역사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팩트라고 알고 있잖아요. 과거의 그런 허접한 증거들로 모여진 사실들인 거고 이런 잘못된 사실들 때문에 혼란스러워집니다. 사람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무엇을 원하는지는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수치심이란 것도 문명이라는 이 사회가 만들어낸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그렇게 고상한 인격체가 아닙니다. 바로 뱃속에는 똥이 차 있고 아무것도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책에는 정말 재밌는 내용들이 많지만 노란 딱지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당신의 진짜 욕망이, 본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면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